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나입니다. 올해 신둘입니다. 충남 서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나 잔잔했지만 제 마음만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아침 뉴스를 켜두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마을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나 씨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하고 말을 건네시면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그저 비뇨기과 원장 김미나일 뿐이었습니다. 여자 김미나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단정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신둘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티자고. 간호사 이혜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예약자가 많다고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역시 혼자였습니다. 40에 결혼하지 못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지만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전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신다고 했고 60 중반 아저씨는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며 투덜거리셨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이혜수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새 환자분이라고 예약 없이 오셨는데 급하다고 하셔서요. 차트를 보니 정민석, 48살, 증상은 전립선 관련 통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깊은 눈빛, 다부진 체격,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왠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해 김미나. 그냥 환자일 뿐이야. 저는 어떤 증상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소변 볼 때 불편해서 왔다고. 일주일 전부터인데 하복부도 묵직하고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그의 얼굴에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발령받아서 왔다고 해양수산청에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트에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전립선염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진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쪽 가리개 뒤로 가서 하의를 내리시고 침대에 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혜수가 진료 준비를 도왔지만 저는 그녀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혼자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준비됐다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천천히 가리개 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의를 내린 채로 저는 복부를 만져볼 거라고 전립선 확인을 위해 잠시 만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하복부에 닿았습니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단단한 근육,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남편과의 결혼 생활 10년.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반쯤 일어선 채로 제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민망함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검사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급히 검진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립선에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받으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사하다고 말하며 옷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가 오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김미나. 당신은 의사라고. 그 사람은 그냥 환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되뇌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낮고 차분했던 목소리가, 그리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진짜 미쳤다고요. 5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환자에게 이렇게 떨리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떨림을, 여자로서 느끼는 이 설렘을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감각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제사상에 있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내내 그의 눈빛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만 생각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느껴졌던 그 온기가, 떨리던 그의 목소리가,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그 모습이 말입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업무는 평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 이혜수가 예약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정민석 씨 재진 예약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혜수의 말에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혜수는 새로 오신 해양수산청 공무원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혼자 사신다는 것, 이혼하셨다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시다는 이야기까지요. 슈퍼 아주머니가 48세인데도 아직 멋있으시다고 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자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살이나 많았던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고 스킨십보다는 무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밤에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빠로서는 훌륭했지만 남편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보다는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여자 김미나는 그때부터 이미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가 떠난 후 제가 느낀 것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더 열심히 애도했습니다. 마치 진짜로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잘 지내는지 물어봤고 혼자 괜찮은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23살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깊게 묻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은 방학 때만 내려왔습니다. 딸은 이번 주말에 내려올까 물었고 아빠 제사도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아직 괜찮다고, 학교 일정 신경 쓰라고, 제사 때 내려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외롭지 않냐고, 그리고 재혼 생각은 없냐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젊다고, 52세는 요즘 젊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엄마도 재혼하셨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런 생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리고는 솔직히 아빠랑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잖냐고 말했습니다. 딸의 그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딸은 자신도 다 컸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안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만 말하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저 파도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는 그냥 환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민석 씨의 재진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조금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대어보니 어울렸습니다. 다시 옷장에 넣었다가 또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넣었습니다.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혼잣말을 했지만 결국 그 블라우스를 침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검진만 하면 된다고, 냉정하게 의사답게 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거센 파도였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홀로 서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마치 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 주기를, 이 어둠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기를 바랐습니다. 안 된다고, 그는 환자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촛불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어젯밤 준비해둔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려 하는데 손이 자꾸만 떨려서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야. 냉정하게 대해야 해. 하지만 거울을 보니 어느새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온통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아침 라디오에서는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오후 진료를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오전 진료는 하고 상황을 보자고 답했습니다. 오전 진료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예약 명단에만 가 있었습니다. 정민석, 오전 10시 30분. 시계를 보니 10시 15분이었습니다. 이제 15분만 지나면 그가 오는데 심장이 벌써부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김미나. 10시 25분. 리셉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석이라고 소개하며 예약했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수가 진료실로 들어와 정민석 씨가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기억 속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어떤지 물으니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먹고 나서 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 더 검진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쪽 가리개 뒤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천천히 가리개 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라텍스 장갑을 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냥 검진이야. 평소처럼 하면 돼. 가리개 뒤로 가니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의를 내린 채로요.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의 피부에 손이 닿는 순간 다시 그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의 다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손을 떼고 일어서며 다 나았다고, 약은 일주일만 더 드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맙다고 말하며 옷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나왔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방전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일어섰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지 못한 말을 삼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혜수가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후 진료를 취소하고 빨리 퇴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들에게 연락해 취소한다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저도 병원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폭풍 우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정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그는 차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말이죠.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가로등이 흔들렸고요. 바다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차를 타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든 데려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견인차를 부르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견인차가 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빨리 타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순간 차 안에 그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에서 남성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쪽 항구 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바닷가는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풍특보였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구 쪽 도로도 일부 침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집으로 가시자고 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고요.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디 대피소라도 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대피소는 학교인데 여기서 더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집이 가장 가깝다고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듯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비를 헤치며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셌거든요. 바람에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긴장했던 거죠. 10분 후에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우리 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수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하며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방울이 그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옷을 벗으라고요. 감기 걸린다고요. 말을 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건지 말이죠.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제 말은 남편 옷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갈아입으시라고요. 서둘러 남편의 옷장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옷장이었습니다. 옷을 꺼내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어디서 갈아입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고요. 환자를 집에 데리고 오다니요. 그것도 남자를 단둘이 말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나무가 거세게 흔들렸고요. 간판이 날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진 거죠. 화장실 문이 열리며 그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남편보다 어깨가 넓어서 옷이 꽉 끼었습니다. 단추를 다 채우지 못해서 가슴이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정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양초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요. 서랍에서 양초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태풍 소리만 들렸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단둘이서 정전된 집안, 촛불만이 저희 둘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태풍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이며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이 차를 받으시는데 저희 손이 또다시 스쳤습니다. 그때 느껴진 그 전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촛불 아래 그분의 얼굴이 보였어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까 하려던 말이 있었다고요. 제 심장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자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이 자꾸 생각났다고, 진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분이 조금씩 제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며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의사와 환자, 그것도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미나라고, 김미나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민석이라고, 정민석이라고요. 그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저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창밖을 보니 큰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창밖을 보시며 태풍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뭘 하려던 거지? 저는 그렇게 속으로 되물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틀림없이 키스를 했을 거예요.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바다는 어제와는 달리 잔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든 정민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스 직전까지 갔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그 후로 서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민석 씨가 소파에서 주무셨고 저는 방에서 한숨도 못 자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분의 고른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빨라. 아직 환자였던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일어나 창밖을 보며 태풍이 지나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흩어진 간판들, 휩쓸리고 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차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기에 제가 정비소에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은 드시고 가시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민석 씨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분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분의 시선. 아니, 착각일까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림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석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어젯밤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눈을 크게 뜨시며 커피잔을 드셨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의 격렬함은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돌아서다 멈춰 섰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순간 손끝이 다시 스쳤습니다. 정민석 씨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 새로운 삶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에 마을 정리 작업에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간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어젯밤에 정민석 씨가 제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태풍을 피하려고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며 혼자 사는 남자를 집에 들이면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혜수를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어제 많이 놀랐냐고 물어봤고,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서 묘한 강조가 느껴졌어요. 원장님은 괜찮으셨냐는 질문이었죠. 이혜수는 이미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제 집에 있었다는 소문을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저는 황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다고 했지만 조심하라는 충고를 덧붙였어요. 사람들 입이 무섭다면서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충고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질투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걱정이었을까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정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고 했고 혹시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혜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만나자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정민석 씨는 정말이냐고 물었고 내일 저녁 6시에 항구 쪽 식당에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매일 바라보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이 떠올라 있었고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환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의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52세,
사별한 지 3년 된 비뇨과 의사인 제가 지금 설레고 있다니요. 저는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옷들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원피스, 색이 밝은 블라우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뭘 입어야 할까요? 제 손이 한 벌의 옷에 닿았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꿈속에서 그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바다가 말이에요. 다음날 저녁, 거울 앞에 선 저는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번지기까지 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진정해, 김미나.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후 5시 반,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혜수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원장님, 오늘 약속 있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왜요? 그녀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평소랑 다르게 화장도 하시고 예쁘시네요. 그 말투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항구 쪽 식당에 도착하니 정민석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식당 처음 와봤어요. 전망이 좋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혼자요. 그의 눈빛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들이 3명이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는 순간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어머, 저기 미나 씨 아니야. 정민석 씨랑 같이 있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며 과도한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풍 때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밥 사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든 좋지. 미나 씨도 이제 새 출발할 때 됐어. 아주머니들이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저 하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고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고 항구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걸을까요? 바람 쐬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고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 씨, 힘드시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제 딸 서연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석 씨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제 딸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정민석 씨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석 씨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친구라면 왜 손을 잡고 있었겠습니까?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구요. 손잡고 있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하게, 거칠게. 저는 뒤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정민석 씨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이끌려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딸의 온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가 폭발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눈물이 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람이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을까요? 정말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저 의무였을까요? 책임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몰랐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도 외로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외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외로우면 그게 답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 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다시 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민석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딸분과 잘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잘못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날 아침 병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의사윤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병원 평판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의사협회에 알릴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주워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혜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보낸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분노,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 익명의 협박, 이혜수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민석 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결국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미안하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세웠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라고, 넌 잘못 없다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잘못은 누구에게도 없었던 걸까요? 다만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었을까요? 52세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민석 씨의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라고 쓰고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써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딸을 위해,
병원을 위해, 제 명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불빛을 비추는 등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 또 멈췄어요. 모르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림길에 선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한쪽 길은 딸과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 길은 정민석 씨와 새로운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병원에 가도 손이 떨렸고, 환자를 진료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차트에 글씨를 쓰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분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달라는 그 문장을, 기다리겠다는 그 말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괜찮겠냐고 묻는 딸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짐을 싸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진지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민석 씨를 좋아하는 거 맞냐고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전화하라고, 그분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러실 거라고, 엄마의 행복을 원하실 거라고 했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라는 딸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민석 씨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일주일 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집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가 대답했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고 나서 딸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52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분, 단 20분 후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환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민석 씨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숨을 헐떡이고 계셨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명 뛰어오신 것이었습니다. 20분 안에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켜진 것처럼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셨고 저는 그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며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맞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시는 눈빛은 따뜻했고 깊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52세, 사별한 지 3년이 된 여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이런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입 맞추시며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봤던 것을, 그날 떨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세의 남자,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남자다웠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여전히 그는 제 곁에 있었고 여전히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따뜻함, 이 안정감, 이 충만함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그 평범한 인사가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느냐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어젯밤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과 계속 함께해 줄 수 있느냐고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려두었던 제 마음이, 52년을 살면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제 마음이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안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멈춰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안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얼마나 놀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딸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빠르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간다고, 그리고 정민석 씨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말고 삼촌이라고 고쳐 부르는 딸의 당황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 민망한 상황이 왠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딸이 우리를 봤고 곧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모두가 수근거릴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숨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고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52세에 찾은 이 진짜 사랑을, 늦었지만 진실한 이 사랑을 당당하게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의 그 분위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리셉션 앞에 환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구나. 정민석 씨와 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환자였던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상대가 이혼남이라는 이야기, 나이도 어리다는 이야기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다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행복하시라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겨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정민석 씨가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하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아는 마을이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석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오히려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안도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정말 걱정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힘들어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항구 쪽 식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고, 아주머니들은 농담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요.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저는 그 다음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석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저희가 신둘과 48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옆에 있는 삶, 저녁이면 함께 바다를 걷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와 있었고 정민석 씨의 친구들도 함께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주셨어요. 이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낸 그녀가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 한편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바닷가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와 검은 양복을 입은 민석 씨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둘의 신부와 48의 신랑,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이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두 사람이기에 더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셨습니다. 딸 서연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에게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당연하다며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키스 순서가 왔습니다. 민석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 키스가 아니었지만 부부로서의 첫 키스였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고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는 계속 병원을 운영했고 민석 씨는 해양수산청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고 갈매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좋은 아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오늘 뭘 할까 물으니 민석 씨는 그냥 바다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춤을 추듯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게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도 자신도 그렇다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48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저도 52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등대 불빛이 아침 햇살 속에서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등대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 등대처럼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 누군가 있었어요. 함께 어둠을 밝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는 민석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그 말을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를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오는 것, 슬픔 다음엔 기쁨이 오고 이별 다음엔 만남이 오고 어둠 다음엔 빛이 오는 것처럼요. 신둘에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더 일찍 만났다면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더 늦게 만났다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 딱 맞았던 거예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늙어서도 이렇게 바다를 걸으면 좋겠다고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답했어요. 당신 손만 잡을 수 있다면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요.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햇살을 따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요. 신둘과 48이라는 나이. 어떤 분들께는 늦은 나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더 간절해질 줄 알게 되고,
더 진실해질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바다가 오늘은 차갑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쳤습니다. 하늘도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등대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서서 어둠과 싸우는 등대처럼 저도 지금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오전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트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그 편지를 보낸 걸까? 익명의 편지를. 왜 저를 괴롭히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혜수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원장실 우편함에 뭔가를 넣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혜수였던 겁니다. 저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이혜수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행복해지는 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40둘인데 결혼도 못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지는 게 질투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외로웠던 겁니다. 저처럼.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방해하려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하고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녀가 원장님 제발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분노, 마을 사람들의 소문, 이혜수의 배신,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료 시간이 아니라는 간호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꼭 만나야 한다고 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민석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딸도 반대하고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리고 이러다가는 병원도 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미나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익명 편지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그런 편지를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서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죽은 남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위험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전 이혜수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 저는 그에게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미나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까 정민석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울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올바른 선택을 한 건데, 딸을 위한 선택인데, 병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미안하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세웠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라고, 넌 잘못 없다고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잘못은 누구에게도 없었던 걸까요? 다만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었을까요? 52세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민석 씨의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라고 쓰고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써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딸을 위해, 병원을 위해, 제 명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불빛을 비추는 등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 또 멈췄어요. 모르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림길에 선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한쪽 길은 딸과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 길은 정민석 씨와 새로운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병원에 가도 손이 떨렸고, 환자를 진료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차트에 글씨를 쓰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분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달라는 그 문장을, 기다리겠다는 그 말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괜찮겠냐고 묻는 딸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짐을 싸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진지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민석 씨를 좋아하는 거 맞냐고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전화하라고, 그분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러실 거라고, 엄마의 행복을 원하실 거라고 했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라는 딸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민석 씨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일주일 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집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가 대답했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고 나서 딸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52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분, 단 20분 후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환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민석 씨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숨을 헐떡이고 계셨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명 뛰어오신 것이었습니다. 20분 안에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켜진 것처럼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셨고 저는 그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며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맞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시는 눈빛은 따뜻했고 깊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52세, 사별한 지 3년이 된 여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이런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입 맞추시며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봤던 것을, 그날 떨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놀라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세의 남자,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남자다웠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여전히 그는 제 곁에 있었고 여전히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따뜻함, 이 안정감, 이 충만함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그 평범한 인사가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느냐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어젯밤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신과 계속 함께해 줄 수 있느냐고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려두었던 제 마음이, 52년을 살면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제 마음이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안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멈춰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안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얼마나 놀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딸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빠르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간다고, 그리고 정민석 씨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말고 삼촌이라고 고쳐 부르는 딸의 당황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 민망한 상황이 왠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딸이 우리를 봤고 곧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모두가 수근거릴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숨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고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52세에 찾은 이 진짜 사랑을, 늦었지만 진실한 이 사랑을 당당하게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의 그 분위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리셉션 앞에 환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구나. 정민석 씨와 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환자였던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상대가 이혼남이라는 이야기, 나이도 어리다는 이야기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다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행복하시라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겨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정민석 씨가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하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아는 마을이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석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오히려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안도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정말 걱정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힘들어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항구 쪽 식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고 아주머니들은 농담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요.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저는 그 다음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석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저희가 신둘과 48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상자가 열리자 그 안의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옆에 있는 삶, 저녁이면 함께 바다를 걷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와 있었고 정민석 씨의 친구들도 함께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주셨어요. 이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낸 그녀가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 한편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바닷가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와 검은 양복을 입은 민석 씨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둘의 신부와 48의 신랑,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이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두 사람이기에 더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셨습니다. 딸 서연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에게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당연하다며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키스 순서가 왔습니다. 민석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 키스가 아니었지만 부부로서의 첫 키스였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고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는 계속 병원을 운영했고 민석 씨는 해양수산청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고 갈매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좋은 아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오늘 뭘 할까 물으니 민석 씨는 그냥 바다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가 춤을 추듯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게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도 자신도 그렇다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48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저도 52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등대 불빛이 아침 햇살 속에서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등대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 등대처럼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 누군가 있었어요. 함께 어둠을 밝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는 민석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백을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그 말을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를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오는 것, 슬픔 다음엔 기쁨이 오고 이별 다음엔 만남이 오고 어둠 다음엔 빛이 오는 것처럼요. 신둘에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더 일찍 만났다면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더 늦게 만났다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 딱 맞았던 거예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늙어서도 이렇게 바다를 걸으면 좋겠다고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답했어요. 당신 손만 잡을 수 있다면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요.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햇살을 따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요.
신둘과 48이라는 나이. 어떤 분들께는 늦은 나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만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더 간절해질 줄 알게 되고, 더 진실해질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